자, 깡쌤이 쏘는 통 큰 국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깡통 국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깡쌤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통 크게 한 방 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걸로 쏠 건 없고요. 제가 가진 게 국어와 관련된 내용들 뿐이기 때문에 자, 국어와 관련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은요. 우리 교재 맨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목을 보여드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문학이란이라는 부분과 자, 그다음에 시의 이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시험 대비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국어 하면 와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 문학이지. 그리고 우리가 또 문학 하면 뭐 당연히 시 관련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 라는 생각 정도는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국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문학, 그 문학 중에서도 거의 매 시험 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갈래인 시의 기본적인 이론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수업 시작한 거잖아요. 이 수업이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그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업 끝하고 수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영혼을 몽땅 묶어서 저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 방 크게 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펼쳐놓고 한 손에 뭐 필기할 만한 뭐 필기 도구를 드시고 제 강의를 보고 듣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인 수업 방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뭐 만약에 교재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뭐 교재가 뭐 준비되지 않았어요. 뭐 이제 이러신 분들은 화면에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니까 일단은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이라도 보시고 중요한 건 따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문학의 정의. 국어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기본 내용, 뭐 기본 이론이라고 하죠. 이것을 공부할 때 그 나오는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의 용사 뭐 할 때 그런 정의가 아니라 그 용어에 대한 개념, 뜻을 밝히는 걸 정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문학이 됐든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기서 다루어지는 용어의 그 뜻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올바른 국어 방법, 국어 공부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국어 공부하시면 뭐 여러 가지 뭐 기본 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 이렇게 수업 들어갈 때마다 거의 뭐 요 1번 맨 첫 번째는요. 그 용어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이게 뜻을 밝히는 내용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시험 문제에는 문학의 뜻이 뭡니까? 뭐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선은 문학이란 뭐 우리가 문학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막상 문학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조차도 제가 막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나를 불러서 문학이 뭡니까?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물론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자, 문학의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상상력과 허구의 과정을 통해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워야 하는 문학의 특징에 다 나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인간의 감정과 느낌, 생각, 그것이 곧 문학의 내용이 될 거고요. 자, 그것을 상상력과 허구.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학, 뭐 시, 소설, 수필, 희곡, 뭐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문학이라고 하는데 문학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허구성을 이야기하거든요. 허구, 가짜라는 뜻이죠.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물론 수필 같은 경우에는 진짜예요. 가짜 같지만 진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문학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작가의 상상력과 허구, 상상력을 통해 허구의 과정, 허구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게 바로 문학작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언어. 아주 문학작품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 그대로 특징으로 내려옵니다. 언어로 표현된다. 언어가 형식이 되고요. 생각, 감정 이것들이 바로 문학의 내용이 되고요.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설이나 시 읽고 감동적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작가의 창조성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 따로 특징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뭐 정의가 특징이고 특징을 묶어 놓은 게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학과 현실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학과 현실이 언뜻 보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여러분이 뭐 시든 소설이든 읽어보시면 우리가 감동을 하고 뭔가 그 작품에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학 작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에 비슷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뭐 본인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공감 그래서 감동받았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 문학 작품들이 나올 때 뭐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그 작품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이게 문학 이론 중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학과 현실. 작가는 현실에 있음직한 일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있음직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바탕으로 문학의 언어를 통해 세계를 재창조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데 제가 읽은 소설은요. 도저히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이 아니에요. 뭐 근데 실제로 진짜 우리 서점에 가면 소설들 중에 뭐 SF 뭐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소설은 우리 교과 과정 중에 절대로 거의 뭐 실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일을 바탕으로 언어를 통해 재창조하는 것, 재창조. 여기서 이제 그 작가의 창조력이 발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이 일상 언어와 문학적 언어의 차이점, 공통점 알아두셔야 하는데 일단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교재를 보고 계신다면 공통점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사소통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뭐 그게 일상 언어든 문학적 언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우리말이든 일본말이든 중국말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목적은요. 의사소통이 있어요. 서로 생각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상 언어든 문학적 언어든 의사소통은 기본인데 자, 차이점을 알아두신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일상 언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 매우 구체적이죠. 그리고 뭐 운율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산문적이지요. 그러다 보니 필요 없는 말이 좀 많아요. 제가 지금 수업하는 중에도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보다 필요 없는 말이 많지는 않은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 바로 이런 말들이 필요 없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나 자, 문학 언어는요, 주로 정서, 감정적 표현이 많죠. 그리고 운율적 표현이 많습니다. 물론, 뭐 소설이나 수필 같은 이런 문학 작품도 뭐 운율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소설이나 그다음에 수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 아니기 때문에 운율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산문 문학에는 운율적 표현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소설이나 수필 뭐 희곡 같은 이런 운율이 필요 없는 산문 문학에도 분명히 되도록이면 필요 없는 말들을 빼고 필요한 표현들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두루두루 묶어서 뭐 운율적 표현이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필요한 말만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학과 현실의 관계, 문학은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재창조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문학 언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시 읽어보시고 소설 읽어보시면 막상 거기에 쓰여져 있는 언어들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아는 단어, 분명히 아는 단어들인데 그 아는 단어를 묶어서 시 한 편을 써놔서 읽으면 도대체 이 시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가 종종 있죠. 언어 자체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 언어 또한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고 그래도 일상 언어, 문학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 위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뭐가 나왔느냐? 문학의 갈래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학 관련된 기본 이론 공부하면서 제일 핵심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들. 자, 문학의 갈래 4가지 시, 그 다음에 소설, 희곡, 수필입니다. 자, 먼저 시는 조금 이따 배우게 될 텐데 그래도 읽어봐야 되겠죠. 작가의 감정과 사상을 함축성, 운율성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의 특성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 함축성, 운율성. 언어로 표현한 거. 자, 소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하여 쓴 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학의 개념, 문학의 특징과 많이 일치하죠. 그 다음 희곡. 여기 희곡은 무대 상연을 위해 쓰인 연극의 대본이다. 근데 사실 우리 연극보다는 영화, 드라마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은 희곡이라고 하지 않고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우리가 문학의 갈래를 이야기할 때는 희곡이라고 하지만 요 희곡 안에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인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수필. 자유롭고 개성 있는 글, 개성. 이게 제일 중요한 특성입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음. 그래서 여기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가끔 이 무형식이 형식이다라고 하는 건 수필은 형식이 없대. 그러니까 여기다 보시면 특별한 형식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서 아예 수필은 형식이 없는 글인가 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형식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갈래, 시, 소설, 희곡에 비해서 형식이 좀 자유롭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형식이 없는 게 아니라 형식이 다른 갈래에 비해서 자유롭다. 어떻다? 자유롭다. 자, 필기하셨죠?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자, 요 4가지 갈래. 그리고 이 4가지 갈래를 이제 배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론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의 감상.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이유. 타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 삶에 대한 교훈과 지혜. 특히 여기 교훈과 지혜. 이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정서를 풍부하게 해준다. 한 편의 시를 읽고 한 편의 소설을 읽고 막 그 작품에 빠져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겪지 못할 그런 감정을 우리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훌륭한 문학작품이란 어떤 문학작품이냐. 사실 우리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작품들 훌륭한 문학작품들입니다. 훌륭하니까 교과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고 여기다가 교과과정에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진실하고 감동적이며 교훈을 주는 작품이다.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분명히 가짜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 심지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있음직한 일. 우리가 이런 작품에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있음직한 일을 표현함으로써 독자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우리가 국어에서 말하는 훌륭한 문학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학의 일반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갈 것이냐? 여기로 넘어갈 겁니다. 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진짜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어요. 시는 나옵니다. 매번 시험마다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작품이 나올까? 그 작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요번엔 시험에 시 관련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올까? 이게 고민인 거지. 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문제가 됐든 세 문제가 됐든 네 문제가 됐든 시는 나오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작품 많이 읽고 많이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작품이 나오든지 간에 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통해서 시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론을 특성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 맞죠? 저만 눈에 힘주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분명히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의 눈과 귀와 영혼까지 몽땅 저에게 맡겨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자, 시! 먼저 개념부터. 시의 뜻. 시란 뭐냐? 무엇이냐?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과 감정을 이거는 앞에 나왔던 문학의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죠? 문학이 그래요. 문학의 내용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느낌, 생각,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이 문학의 내용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이입니다.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해라. 이게 바로 시의 뜻.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의 특징 1번이 운율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운율. 리듬감. 자, 그 다음에 압축. 자, 여러분 중에 만약에 시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를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짧아서 소설이나 뭐 이런 글보다는 짧아서 시가 좋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시는 짧아요. 다른 그러니까 다른 문학의 갈래에 비해서 분명히 분량이 적지요. 짧지요. 압축. 긴 문장을 짧게. 자, 그렇다고 해서 시가 짧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2줄짜리 시도 있고 뭐 넉 줄짜리 시도 있는데 뭐 시가 뭐 3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생각이 그만큼만 들어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만큼의 생각을 단 몇 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지. 왜 우리가 쓰레기 봉투는 요만큼인데 뭐 그만큼만 쓰레기를 담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에 한 2배, 3배 되는 쓰레기를 거기다 넣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누르고 나중에 이제 손으로 누르다 안 되면 벌떡 일어나서 발로 꼭꼭 밟아서 어떡하든 최대한 많이 집어 넣어 보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안에 그 봉투의 그 양보다는 생각보다 아주 많은 쓰레기들이 쓰레기에 비해서 좀 느낌이 안 오실라나? 들어가 있잖아요. 비록 짧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생각이 담겨져 있다 보니 시는 시에 쓰이는 언어 하나마다 여러 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러 개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관련된 특성을 함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문장이나 글이 한 가지 의미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압축은 줄이는 거고 그렇게 줄이다 보니 시에서는 그 표현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건 함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축하고 함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함축성이잖아요. 앞에다가 포자를 집어넣어 보세요. 포함. 어떤 시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에 속해 있는 속뜻. 이것을 함축적 의미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시의 3요소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가끔 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럼 에이, 국어 외울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몇 번 읽어보면 되지. 그렇죠. 국어, 예를 들어 우리가 소설 한 편을 공부했는데 그 소설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는 없죠. 저도 외우는 소설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제가 이제 작품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이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 반면에 외워야 할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꼭 외워두셔야 할 것은 이건 외우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시의 3요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외우세요. 운율, 심상, 주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운율은 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음악